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의 조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여름이 되면 입맛을 잃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차가운 냉면이나 아이스크림을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자칫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또 굉장히 차가운 음식이기 때문에 몸이 냉해져서 상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맘때 드시는 간식들이 보통 다 단 거잖아요. 팥빙수, 아이스크림, 또 단 음료수, 라떼 뭐 이런 것도 많이 드시는데 이런 것 때문에 당뇨나 심혈관계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특히나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이런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되도록 당류는 줄이시고 어떤 간식을 먹고 싶다면 대신 시원한 물 한 컵 드시는 게 더 좋다고 하죠. 그렇겠네요. 사실 아무래도 덥다 보면은 단 게 당기기 마련인데 그럴 때 건강을 생각하면서 안 먹는 습관을 들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의 여의보감도 건강한 정보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실 원장님 두 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최재훈 원장님, 문창환 원장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최 원장님, 저희가 앞서서 오프닝 때 이 여름철 건강한 음식에 대해서 시청자 네. 여러분들께 좀 좋은 팁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더울수록 왜 따뜻한 걸 먹어야 한다, 이열치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이열치열의 효과가 정말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할 때 더울 때는 이제 시원한 것들을 많이 먹게 되죠. 네. 근데 실제로 우리 몸 안에는 이 몸 안에 체온을 측정하는 그런 일종의 온도계가 뇌에 있습니다. 근데 네네. 여기에 전달되는 이 혈액 자체가 너무 차가워지게 되면 오히려 몸은 온도를 더 올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찬 걸 먹게 되면 실제로는 몸이 시원해지는 게 아니고 네. 더 열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반대로 따뜻한 걸 먹게 되면 뜨거운 게 들어왔네 하면서 체온을 내리려고 몸이 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렇게 내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땀을 내는 거죠. 그래서 따뜻한 걸 먹게 되면은 네. 땀이 나면서 체온이 떨어지고 오히려 그래서 따뜻한 것을 먹는 게 더 여름에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운동을 해서 땀을 내는 것도 효과가 있을까요? 그것도 있죠, 당연히. 근데 먹는 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따뜻한 음식 중에 뭐 우리가 흔히 여름철에는 삼계탕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네. 이런 거 뭐 보양식이라고 해서 많이들 챙겨 먹는데 이거 좋은가요, 원장님? 당연히 좋죠. 네,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데요. 이제 삼계탕에 많이 들어가는 한약재들 중에서 이제 여름에 저희가 실제로 처방을 할 때에도 같이 쓰는 약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는 사실 그 약간 맛이 이상해가지고 빼고 먹었는데 꼭 먹어야겠네요. 꼭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번에 문 원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여름철에 더워서 이제 입맛이 뚝 떨어진다라는 분들이 많은데 이럴 때 추천해 주실 만한 음식이 있을까요? 여름철에는 일단 너무 무더운 곳에서 야외 활동을 자제를 하면서 입맛을 좀 돌아오게끔 하는 것들이 좀 네. 필요하겠습니다. 네. 여름철 입맛을 살리기 위한 음식들로 뭐 콩국수나 메밀국수 같은 다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네. 그 차가운 면류로 만들어진 그 음식들이긴 한데 비타민이 또 풍부하고 간혹 가다가 먹는 것들은 괜찮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오이냉국 같은 것도 좋아하는데 사실 오이나 이런 게 수분 섭취하는데 또 도움이 되죠, 원장님? 네. 오이나 수박과 같은 채소, 과일 이런 것들도 드신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분이 다량 섭취되어 있는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 그리고 차가운 면류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너무 더울 때 이런 음식으로 좀 보양도 해보시고 건강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또 여러분들의 건강 지수를 올려줄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다이어트인데요.
예전에는 이 다이어트라고 하면은 왜 나를 가꾸기 위해서 살을 빼서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다이어트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건강을 위해서 이 체중 조절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비만으로 인해서 또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질환들이 정말 많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일단 먼저 비만의 이 종류 그리고 또 비만의 기준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최 원장님, 비만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비만의 기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제 대표적으로는 BMI 수치, 그다음에 허리 둘레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많이 삼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시아인과 유럽인들 뭐 이렇게 인종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데 아시아인에 대해서는 BMI 수치가 25 이상인 경우, 그다음에 허리 둘레는 남자는 90cm, 그다음에 여자는 85cm 이상인 경우를 보통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실제로 다이어트 진료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런 비만의 기준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본인이 오랜 시간 동안 유지했던 이 체중에 비해서 그것보다 늘어나서 힘들어하는 경우에는 꼭 이런 기준에 속하지 않더라도 다이어트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원장님 사실 이게 그 체중이랑 신장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뭐 사실 근육이 아주 많은 건강한 체형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걸로 봤을 때는 비만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건가요? 예, 충분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이제 근육이 있으면서 뭔가 지방이 아주 많지 않으면 비만까지는 나오지 않겠지만은 정말 근육 많으신 분들은 네. 이 BMI 수치만 가지고는 과체중이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는 없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일반적인 그런 비만의 원인이 뭔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어서 설명해 주실까요? 비만의 원인 아무래도 흔히들 생각을 하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먹는 양, 섭취하는 칼로리량이 소모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더 살이 찌게 되죠. 네. 그래서 과식하거나 그다음에 운동이 부족한 경우, 그다음에 불규칙한 생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원인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조금 더 몸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 그 당뇨와 관련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네.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관련한 부분이 이 비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언제 나타나냐면은 몸 안에서 혈당의 변화가 많을 때, 그러니까 혈당이 급작스럽게 오르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인슐린도 같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 인슐린이 하는 역할은 딱 한 가지예요. 혈당을 어디로 치워라. 혈관 바깥으로 네. 치워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예. 네. 근데 우리 몸에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몸 여기저기 저장이 되게 되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이 작용을 하면 내 몸에 저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네. 보통 우리가 혈당 변화가 클수록 아무래도 인슐린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 많이 몸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혈당의 이런 변화들이 과도한 상태가 오랜 시간 동안 유지가 되면은 또 이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불구하고 몸이 제대로 반응을 못하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오, 네.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은 몸에서는 계속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혈당이 관리가 안 되니까 더 많은 인슐린으로 이거를 치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몸에서는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다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때는 이제 항상 혈당 속에, 그러니까 혈액 속에 인슐린이 많다 보니까 먹는 족족이 계속 살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경우, 이런 경우에 살이 찌기 쉽고요. 네. 그럼 인슐린 저항성은 언제 생기느냐? 네. 이제 혈당 지수가 높은 그런 식품에 의해서 많이 이제 문제가 되게 되는데요. 네. 탄수화물 중에서도 특히 당류, 뭐 그러니까 과자 이런 거요? 네, 맞습니다. 음료수, 과자 이런 것들이 혈당 지수를 많이 높이는 그런 음식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저는 혈당 지수가 높은 그런 식품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맛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네. 맛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빵지 술래 뭐 이런 콘텐츠들도 그렇죠. 많잖아요. 제가 또 빵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음식들이 있었는데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건강을 생각해서 멀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비만의 가장 큰 걱정은 뭐 성인병이나 척추 질환 등 다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이런 하나의 질환이 다른 질환으로 계속해서 연결이 되면서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비만과 연관된 질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흔히들 알고 계시는 성인병들 있죠. 고지혈증, 동맥경화,
고혈압 이런 질환들이 이제 비만과 굉장히 관련이 깊고요. 그 외에도 이제 골다공증도 비만과 관련이 깊습니다. 네. 너무 마른 경우 혹은 너무 살이 찐 경우에 골다공증이 오기 굉장히 쉽고요. 그 외에도 척추 질환, 그다음에 무릎 쪽에 골관절염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이 두 가지 모두 체중이 늘어날수록 위에서 누르는 힘이 강해지다 보니까 과한 힘이 전달이 되면서 그 부분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복부 비만, 이제 네. 내장 지방에 의한 복부 비만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치매 확률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생리와 관련해서 생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문제와 연결되는 이런 질환인데요. 이것도 비만인 경우에 특히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경우에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래서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한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만을 시기별로 또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특히나 어머님들이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살이 안 빠진다. 젊었을 때는 하루 이틀만 걸어도 빠졌는데 지금은 안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갱년기 비만을 가지고 그 고민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자, 문 원장님, 이 갱년기 비만은 호르몬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갱년기 때에는 특히나 난소의 기능이 퇴축을 하면서 여성 호르몬인 난소 에스트로겐이 그 혈중 농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비슷하게 기능하는 지방 에스트로겐을 더 합성하고 더 분비하게 지방에서도 되는데요. 나와요, 그렇게요? 맞습니다. 특히 복부의 지방 세포를 더 많이 저장하고 더 많이 분비해서 그 비만을 더 일으킨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또한 그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네. 그 호르몬도 관계가 있는데요. 세로토닌의 경우에는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이제 불리는 네. 감정 기분의 변화에 그 영향을 많이 미치는 그런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네. 근데 갱년기 때에는 세로토닌의 분비가 감소해서 우울감에 빠지기가 쉽고 네. 이러한 어떤 우울감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단당류나 이당류 같은 달콤한 단순당을 당기게끔 하는 네.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칼로리의 섭취량은 증가하게 되겠죠. 이제 그런데 갱년기 때에는 또 그 기초 대사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칼로리 소모는 오히려 감소하게 됩니다. 이제 이럼으로써 비만에 더 쉽게 노출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갱년기 비만은 호르몬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비만을 좀 떨쳐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주변 분들이 같이 운동도 가자라고 좀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울하지 않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소아 비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소아 비만 같은 경우에는 키 성장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빠른 대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이제 소아 비만 같은 경우에는 비만이 생기는 것은 이제 요즘에 워낙에 단 것들, 그다음에 뭐 밀가루 이런 탄수화물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비만이 되기가 굉장히 쉬운 환경입니다. 근데 소아 비만은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특히나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초경 이전에 남자아이들도 이제 성장기 끝나는 사춘기 이전에 비만하게 되면은 이 성조숙증과 관련이 상당히 깊습니다. 네. 그래서 몸 안에서 성호르몬이 너무 빠르게 나오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그때는 빠르게 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빠르게 크는 게 아닌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적게 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성조숙증 때문에 그런 사춘기가 일찍 끝나면서 성장하는 기간 자체가 짧아지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체적으로 키는 더 작아지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이 성장기가 끝나기 전에 비만 같은 경우에는 성인들은 정해진 비만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건데 지방세포의 네네. 크기가 근데 아이들은 지방세포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소아 비만으로 이제 소아가 비만한 상태로 성장을 마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지방 세포가 많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도 그대로 비만으로 이어지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런 비만 관련 부분들을 본인이 관리를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그 부모님들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그러니까 어렸을 때 비만한 사람은 성인이 돼서도 비만할 확률이 훨씬 높은 거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체질이 이제 몸속에 지방세포 개수 자체가 많아지니까. 예, 맞습니다. 자, 이 성장기의 비만은 반드시 예방해야겠다. 이 부분 명심해야 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비만의 원인을 뭐라고 보고 있는지 궁금한데 최 원장님 이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비만의 원인을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몸 안에서 음식을 흡수하는 것과 관련된 비위의 기능 문제가 있습니다. 네. 흔히들 비위 상한다라고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네네. 네. 이제 그 비위라는 단어 자체가 한의학 용어인데요. 이제 우리 몸에서의 소화기관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기능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비만이 오기 쉽고요. 네. 그다음에 인체의 전체적인 대사 기능이 떨어지는 양허 증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몸 전체적인 인체 대사량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당연히 비만이 오기 쉽겠죠. 네. 그다음에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비만이 조금씩 진행이 되게 되면은 우리 몸 안에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이제 전체적인 대사 기능 저하로 인해서 여기저기 관에 뭔가 끼듯이 이렇게 끼게 되는 거죠. 이런 노폐물 축적으로 인해서 또 담음이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네. 이런 담음은 반대로 또 전체적인 몸의 대사 기능을 방해를 해서 양어 증상을 더 나타나게 만들고 이것들이 계속 악순환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의학에서는 신체의 어떤 기능적인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목표를 잡고 또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기본적으로 다이어트 목표 자체는요. 몸 전체의 체중을 빼기보다는 어쨌든 체지방 네. 네. 비율을 줄이는 걸 목표로 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근육과 체지방 비율의 변화를 주는 것이 근본적인 목표가 될 수 있고 단순히 숫자로 치자면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현재 체중의 5에서 10% 정도 그 정도 감량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은 편이고요. 고도 비만인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을 더 목표로 감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숫자상의 변화라기보다는 비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몸의 문제들, 그다음에 불편감, 그다음에 각종 수치들의 이상 상태 이런 것들을 정상화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목표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 한 방으로 다이어트 하는 경우에는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면은 대부분 목표하는 감량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문 원장님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게 다이어트의 방법에 대한 건데 어떤 분들은 이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운동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는 분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들은 이제 완전히 그냥 식이요법만 해서 살을 뺐다는 분도 있거든요. 어떤 게 더 맞는 방법일까요? 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상당히 자주 언급되는 그런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운동은 체중 감량과 아주 큰 관계는 없다. 이렇게 좀 다소 충격적인 그러네요. 이야기를 의외네요. 하겠습니다. 네. 운동의 역설이라고 하는 책에서 네. 허먼 폰처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하루 종일 수렵 활동을 하는 하자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하루 칼로리량을 측정하였습니다. 네. 또 대부분 시간을 좌식으로 앉아서 생활을 하는 서구인들의 네. 또 하루 칼로리량을 소모를 비교해서 측정을 했더니 아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래요? 그렇게 이제 결론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인체가 운동을 할 때 사용하는 쓰는 칼로리만큼 또 다른 부분에서는 칼로리 소모를 줄였다. 이제 이렇게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운동이 다이어트 감량에 전혀 무관하다. 이제 그런 뜻은 아니게 됩니다. 네. 적정 시간의 강도와 그리고 운동 체중 감량은 중요한 조력자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코어 근육들을 사용하는 운동들이나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들을 함께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운동이 다이어트의 절대적이라고 사실 믿고 있었는데 연구 결과로는 정반대라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놀랍기도 하고 오히려 코어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이 건강, 어떤 순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걸 도모하는 게 중요하다. 놀랍네요. 네, 그러게요. 네. 어제
어쨌건 뭐 에너지 소비를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다이어트에는 식이요법이 좀 더 중요하다고 보면 되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 식이요법이 좀 더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다이어트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건 식이요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식이요법은 뭐 옛날부터 채식을 많이 해라, 혹은 아예 그냥 단식, 금식을 해라, 네. 아니면 뭐 황제 다이어트 이런 것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식이요법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쭉 저희가 연구해보고 한 결과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전체적인 식사량의 제한이 아무래도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식단 구성이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식생활의 패턴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아까 음식 종류 중에서 식단 구성 중에서는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이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들이 비만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그러한 음식들의 비율을 줄이는 것, 제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식사 시간, 그다음에 네. 식사량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루 2번도 좋고 3번도 좋고 어쨌든 정해진 시간에 그 시간 동안에 요 시기에는 이만큼 먹고 점심은 뭐 이만큼 먹고 저녁은 이만큼 먹고 이렇게 몸에다가 규칙성을 부여해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비중을 줄이고 네. 그다음에 단백질, 지방을 적정량 섭취를 하게 되면은 가장 좋은 식단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저희가 다이어트에 대해서 막 질문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이제 그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의학에서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다이어트 한약이 있잖아요. 자, 이건 그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다이어트 한약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단순히 다이어트에만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몸 상태에 같이 초점을 맞춰서 처방이 들어간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기본적인 다이어트 한약의 효과에는 식욕을 억제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신진대사, 그러니까 몸의 전체적인 에너지 소모량을 늘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노폐물이 쌓이는 것들을 배출해주는 효과,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식이 관리를 같이 들어가야 하다 보니까 식사량이 적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흔히 보약 먹을 때 이제 보약은 몸을 보하기 위해서 먹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해주는 그런 효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이어트를 위한 진료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의사가 몸 상태를 파악을 하고 약을 쓰기 때문에 네. 다이어트랑 관련된 몸 상태의 치료 효과 이것도 같이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외에 체중 감량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한방 치료법이 있다면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일단 한약 외에도 이제 비만 관련한 약침 치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방 분해를 위한 전기침, 부항 이런 것들은 지방 세포들이 너무 조밀조밀하게 꽉 뭉쳐져 있으면은 네. 다이어트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그 사이를 조금 더 풀어줄 수 있는,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따뜻하게 자극하는 것 자체가 몸 전체적인 대사량을 높여주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네. 자,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 방법을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여의보감 지금 8시 23분을 지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만성피로 증후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주제일 텐데 먼저 만성피로가 도대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부터 알아볼게요. 자, 문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만성 피로란 오래되고 심한 피로감이 충분한 휴식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잠깐 나타났다가 조금 쉬면 괜찮아지는 일반적인 피로감과는 좀 다른 구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러한 피로감은 치료가 필요한 병적인 대상으로서 이제 인지가 되어서 네.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하는 진단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과도한 어떤 육체적인 그 활동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활동 등도 기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네. 그런데 이게 만성 피로라는 것이 사실 뭐 정도를 수치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반적인 피로랑 좀 구분되는 증상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네, 네. 맞습니다. 그 만성 피로 증후군의 그 증상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먼저 당연히 그 피로감과 신체의 약화되는 증상들이 주요한 증상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빛에 대한 예민도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너무 많이 피로하게 되면 너무 밝은 빛을 피하고 싶은 네. 그런 느낌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두통이나 근육통, 관절통, 림프절의 압통 등과 같은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몸살과 같이 미열을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똑같은 피로를 느껴도 좀 이제 체력이 괜찮다고 해야 될까요? 잘 견디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과로 한두 번 하면 바로 이제 병원에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잖아요. 자, 네. 이런 만성 피로에 특히나 취약한 분들이 따로 있을까요? 만성 피로는 역학적으로는 여성에게서 4배가 더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아, 예. 네, 또 주로 중년에게서 더 많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역학적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여성과 중년에게서 이제 만성 피로의 위험이 더 높다. 네. 진짜 그럼 만약에 감기인 줄 알았는데 이게 만성 피로로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는 거네요, 최 원장님, 그렇죠? 그렇죠. 네네. 아무래도 감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실제로는 감기가 아닌 만성 피로인 경우 저희 이제 한의원에 오시는 경우에도 많이 보게 됩니다. 아, 네네. 그래서 맥으로는 굉장히 약한 맥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이외에도 뭐 안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관찰해서 파악을 하는데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성 피로 증후군이다라고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을지 궁금한데 이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실까요, 문 원장님? 네, 만성 피로 증후군의 진단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던 심한 정도의 그 피로감이 6개월 이상 지속되거나 또 아까 위에 말씀드렸던 그 4개 종류 이상의 그 병발하는 증상을 가질 때 우리가 만성 피로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러한 기준을 만족했다고 해서 다 만성 피로 증후군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원인을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질환을 또 갖고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원인이 없을 때 만성 피로 증후군이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원장님 또 그리고 이게 내가 몸이 피곤하다고 느끼기는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요즘에 잠도 잘 잤고 딱히 피곤할 만한 일은 없는 것 같다. 이런 좀 아리송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가 아파서 지금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몸이 피곤해서 내가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건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구분하는 것도 좀 알려주실까요, 원장님? 네. 만성 피로 증후군과 구분해야 되는 질환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그 정신과적 질환들 중에서 신경증이라든지 당연히 그 피로감을 함께 발생시킬 수 있는 질환들이고요. 네. 또 기질적인 질환들 중에서 신진대사에 관여하는 내분비대사 질환들, 그리고 심장질환이나 혈액질환, 그리고 호흡기 질환 등도 사실 영양소나 물질, 그리고 산소 공급의 교환에 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네. 피로감을 당연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그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에 안정제나 수면제, 항히스타민제, 항경련제, 소염진통제와 같은 약들도 또 피로감을 느끼게끔 만드는 그런 약물들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드물게 나타나서 사람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지는 않기는 하지만 중증 근무력증이나 에디슨병과 같은 질환들에서도 좀 극도의 피로감을 동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면 좀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있잖아요. 스트레스 때문이다. 좀 그렇죠. 쉬어라. 네네. 네. 쉬면은 다 나을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 질병이든 사실은 쉬는 게 약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저도 좀 아팠을 때 푹 쉬니까 낫더라고요. 그렇죠. 기분도 좋아지고요. 네. 자, 그렇다면 최 원장님, 만성 피로 역시 이 휴식이 약일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휴식이 기본적인 치료 방법은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꼭 휴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휴식은 그냥 침대에서 누워서 뭐 이제 뭐 넷플릭스 좀 보고요. 네, 자고, 이런 것들이 자고 늦게까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도 방법은 있지만은 계속 그런 생활을 반복하는 것이 꼭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쉬지 않고 계속 그냥 누워 있는 이런 종류의 휴식만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몸의 활력이 떨어지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이제 만성 피로 회복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휴식 방법이라고 하면은 충분한 휴식을 포함한 규칙적인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 규칙적인 식사, 그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그다음에 규칙적인 수면과 휴식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만성 피로의 회복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잠을 몰아서 잔다고 만성 피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바이오 리듬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한의학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한데 만성 피로에 보약을 먹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건 문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피로감을 느끼는 원인에 대하여 감별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네. 다른 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이 배제된 상태에서의 만성 피로의 원인이 또 인체에 무언가 부족한 것에 있다라고 네. 했을 때는 보약을 사용하는 보충하는 보법을 사용하는 한약으로 득효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피로의 원인이 다른 문제에 있다면 한약의 다른 치법인 한토화화 온청보소에 속하는 다른 치법의 한약을 이용을 해서도 피로감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최 원장님께서 오늘 소개하신 그 감량이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몸에 잉여한 부분이 있어서 피로감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이럴 때는 이를 덜어주는 그런 치법을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성 피로의 이 원인에 따라서 보약과 그리고 치법 한약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만성 피로 개선에 도움을 주는 한약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만성 피로 개선에 도움이 되는 보약에 사용되는 한약재들을 좀 소개를 해드려 보자면 네. 먼저 분류가 좀 있습니다. 그 보기약, 보양약, 보혈약, 보음약 이제 이런 식의 분류에 속하는 약들이 있는데요. 보기약에는 우리 인삼, 황기, 백출, 산약, 감초, 대조와 같은 약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보양약에는 녹용, 파극천, 두충, 속단, 익지인, 토사자, 자허거와 같은 약들이 있고요. 네. 또 보혈약에는 당귀, 숙지황, 작약, 용안육, 하수오 등의 약들이 있습니다. 네. 또 보음약에 속하는 약들에는 사삼, 맹문동, 천문동, 구기자와 같은 약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약재들 중에서는 친숙하게 들어본 약재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인삼도 있고 녹용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약들을 적재적소에 잘 조합을 해서 사용할 때 그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보약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도 공진단 그리고 녹용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 공진단과 녹용도 만성 피로에 효과가 있나요, 원장님? 네, 당연히 그러합니다. 먼저 공진단의 경우에는 동의보감에서 가장 귀한 보약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사향이라고 하는 약재가 가장 주요 성분입니다. 네. 그래서 공진단의 경우에는 특히 중추신경 기능을 증진시켜서 피로감의 원인이 정신적인 노동이나 학업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있을 때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그 피로감에 네. 더욱 효과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예. 네. 또 그뿐만 아니라 미세소한 순환을 개선시키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노화를 방지시키기도 하며 또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그러한 효능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또 이거는 좀 만성 피로랑 별개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실제로 보약을 먹으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현대의 양리학적인 연구에 따르면 부족한 것을 보강하는 보호하는 약들에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네. 먼저 인체의 면역력을 증강시키고요. 또한 외부 자극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핵산이나 당, 단백, 지질 등의 물질 대사와 에너지 대사에 관여해서 촉진시킵니다. 또한 내분비 계통에도 영향을 미쳐서 대내외의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을 개선시키고요. 또 인체 해독 기능을 증강시키고 조혈 계통을 증강시키는 그런 작용들도 있습니다. 네. 어제 조금 전에 아까 그
뭐 궁금한 게 있었는데 못 여쭤봤었는데요. 이게 네. 전 주변에 그 녹용만 먹었다 하면 난 기운이 난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녹용을 먹는 것이 정말로 이런 만성 피로를 해결하는 데 특효약이 되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 좀 말씀해 주실까요? 아, 네, 맞습니다. 그 녹용 보약의 경우에는 당연히 녹용이 주요 성분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처방이 완성된 공진단과는 달리 네. 녹용 보약이라고 명명하는 약들은 사실 정해진 약들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개인의 어떤 병발하는 증상이나 또 체질에 따라서 맞춤식 처방이 네,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육체적이나 정신적이나 어떤 소모가 있어서 그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피로들을 모두 효과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아, 자, 네. 그리고 이제 보약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하는 오해. 아마 원장님들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보약을 먹으면 살이 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오해라고 알고 있는데 자, 좀 원리를 좀 설명해 주실까요? 아, 네, 맞습니다. 그 한의학에서 예를 들면 기허, 위기허라고 하는 그 변증이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것은 위장 기능이 나빠지면서 그 소화 흡수력도 떨어지게 되고 또 이제 살도 빠지고 이제 이러한 증상이 이제 허약에 그 가까워질 때 네. 그때 보기약이라고 하는 약들을 쓰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감량된 체중도 정상화시키고 또 그 보법은 살을 찌게끔 만드는 감량된 체중을 정상화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네. 자, 모든 보법이 한약을 통해서 살을 찌게끔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모든 보법이 살찌게 하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약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주신 것 같고요. 또 보약을 먹을 때 이 돼지고기나 녹두 같은 음식을 먹으면 좋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이거는 사실인가요? 네, 그렇게 언급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녹두나 돼지고기, 무나 뭐 술도 언급이 됩니다. 네. 네, 그런데 녹두는 그 해독하는 기능이 있고 중화시키는 성질이 있다고 해서 한약의 약성을 반감시킨다. 이제 이러한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는 영향을 크게 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돼지고기는 의미가 조금 있는데요. 돼지고기 중에서도 기름기가 너무 많은 부분들은 이제 소화 흡수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네. 또 무는 속설에 또 가깝습니다. 어. 숙지황이라고 하는 그 약과 만나서 그 효능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머리를 하얗게 만든다. 이제 이러한 속설들이 있는데요. 뭐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술은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네, 우리 몸에 들어오는 모든 약들은 그 양리 성분들이 체내에서 기능을 할 때 간에서 대사를 거치게 되거든요. 근데 술에 들어있는 에탄올 성분이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이 또한 또 간에서 대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과음은 좋지 않겠다. 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고요. 네.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이러한 것들에 이제 구애받지 않고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그 음식들을 골고루 먹는 것이 더욱 추천되는 바입니다. 네, 좀 말씀해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대부분은 좀 속설에 좀 해당하는 것 같고, 특히나 궁합이 안 맞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원장님들께 꼭 여쭤본 다음에 이제 식단을 조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만성 피로와 만성 피로 개선에 도움을 주는 한약재, 또 식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의 건강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감. 일단 오늘의 주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걷기의 기적이라고 저희가 주제를 잡아봤는데 걷는 것, 우리 날마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 걷기에 대해서 생각보다 잘 모르고 있는 게 많다고 합니다. 원장님 두 분과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볼 텐데요. 자, 먼저 문 원장님, 걷기 운동을 하면 우리가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걷기 운동은 골격근 전반에 걸쳐서 그 운동 효과가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또 똑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직립 상태를 유지하는 신체의 중심 밸런스를 맞추는 다양한 근육들을 함께 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그뿐만 아니고 심폐 기능을 강화시키고요. 또 고혈압, 당뇨 등의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걷기가 주는 정말 다양한 효과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많이 걸으면 살이 빠진다는 말도 있던데 이게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최 원장님? 아무래도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이어트와 굉장히 관련이 깊은 얘기인데요. 네네. 네. 자, 아까 다이어트에 대해서 문 원장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은 사실 운동 자체가 다이어트에 필수적이진 않습니다. 네. 네네. 하지만 이제 굉장히 같이 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유산소 운동이 항상 다이어트에선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네. 근데 유산소 운동 중에서도 이 걷기가 다이어트하는 가장 궁합이 좋은 그런 운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 이 걷기 운동은 제가 보통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일반적으로 걷는 정도를 약간 빠른 걸음. 그래서 봄이나 가을의 경우에도 걷고 나면은 가볍게 몸이 촉촉하게 젖는 정도로 땀이 나는 정도. 네. 이 정도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네. 그 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3에서 4회 정도. 이 정도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권해드려요. 네. 아주 많은 운동은 필요하지 않지만은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수준의 걷기 운동을 하는 경우에 다이어트를 더욱더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 좀 더 궁금한 게 이게 살이 빠진다는 개념을 조금 더 집중해서 바라보게 되면 그냥 이렇게 경보 정도의 걷기가 더 좋은지 아니면은 뛰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이제 조금 과하게 네. 운동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요. 식욕이 당깁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제가 보통 말씀드릴 때 너무 식욕이 당기게,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지게 되면 당이 많이 떨어지게 되고 네. 그러면 식욕과 그러니까 단 것들이 자꾸 땡기게 돼요. 네. 그러면 그거 자체가 내 식이요법 하는 것을 방해를 하면서 오히려 다이어트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다이어트를 또 너무 급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좀 긴 호흡으로 해야 해요. 네. 그래서 적당히 걷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걷지만 제대로 걷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문 원장님, 우리가 제대로 걸으려면 뭐 어떤 순서 같은 게 있을까요? 제대로 걷는다라고 한다면 올바른 자세로 걷는 방법에 대해서 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체는 서 있는 상태와 마찬가지로 상방 15도를 바라보는 시야, 네. 그리고 어깨는 펴고 네. 손은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게 됩니다. 상체는 이러한데 하체가 조금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하체에서는 발이 안쪽으로 모이면서 바깥쪽으로 벌어지지 않게 11자를 유지하도록 네. 하고 보폭이 또한 너무 멀어지지 않게 그렇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네. 또한 신체 무게의 중심이 보행 초기에는 발 뒤꿈치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약간 외측입니다. 발 바깥쪽으로요? 네. 그래서 중심부로 왔다가 다시 발바닥의 중앙부를 지나면서 지면을 박차할 때는 엄지발가락으로 모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발에서의 신체 중심이 움직이게끔 하면서 이동을 하면 올바른 걷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아주 자세하게 올바른 걷기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이 걸으면 허리가 아프시다라는 분들도 되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 건지 궁금한데 왜 그런가요, 최 원장님?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정도 수준의 걷기라는 건 사실은 본인의 건강 수준에 맞지 않는 수준으로 네. 너무 과하게 걷는 경우에 이런 허리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오랜 시간 걷게 되면은 일단은 지칩니다. 내 몸이 지치게 되면은 그만큼 내 몸의 체중들을 이제 지친 근육들이 받아서 눌리는 걸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네. 어느 순간부터 근육들이 무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허리로 통증이 나타나는 이런 근육 수준에서의 문제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경우 이외에도 몸에 체형의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체형 문제 때문에 걸으면 걸을수록 오히려 허리나
아니면 골반 쪽에 어떠한 부분들로 과하게 힘이 전해지면서 그 부분으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 이외에도 디스크, 협착증처럼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그런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과하게 걷게 되면은 이제 허리 그다음에 다리 증상을 같이 포함한 이런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걷는 정도의 양을 좀 줄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 내용을 조금 확장을 해서 우리가 이제 걷는 것도 운동이다 보니까 이제 안 걷던 분들이 걷다 보면 발목도 아프고 또 허리도 아프고 또 다리 근육도 아프고 이런 근골격계 질환이 좀 아프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한의원에 가면 이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이건 문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아, 네. 그 걷기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통증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허리 통증뿐만 아니라 네. 발바닥 통증도 있을 수 있고 발목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무릎도 통증이 많이들 나타나는 그런 위치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얼마나 걷고 난 다음에 발생한 통증인지 또 어디가 아픈 통증인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조금밖에 걷지 않았는데 발생하는 통증들이 있을 수 있고요. 네. 또 너무 과도하게 걸어서 근육들을 많이 사용하면서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통증이 발생하는 부위를 원인에 따라서 한의학에서는 침이나 전기 자극이나 온열 자극 등의 이제 물리치료 자극을 통하여 치료를 할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약침이라고 하는 그 요법을 사용해서 한약의 유효 성분들을 추출을 해서 이것을 주사하는 그런 치료들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필요한 경우에는 비틀어진 체형을 바로잡는 추나 교정 치료를 통해서도 이러한 통증들을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인이나 증상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법이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감에서는 걷기 운동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여의보감 너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이 건강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꼭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이 시간에 원장님들께 궁금한 내용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여의보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알찬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